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차트적인 관점도 막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인플루언서라고 하시는 분들이 막 차트 올리는 그런 게 있거든요. 해외 뭐 유명 차티스트들이. 근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뭐 얼마 이상 올라가면 뭐 어떻게 올라갈 거예요. 얼마 이상 떨어지면 얼마 갈 거예요. 이거는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다. 근데 1번 뭐 상승이냐 하락이냐 자기는 모르겠다. 그냥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현재 이제 상황이. 그래서 뭐 나머지 선택은 이제 지금 뭐 홀딩하고 계신 분들 아니면 뭐 추매하고 계신 분들 나머지 선택은 모든 것은 각자의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시적인 관점에서 돈이 시중에 많이 풀리고 있는 건 또 사실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유럽 중앙은행이죠. 22 대차 대조표는 새로운 정고점을 기록을 했다. 라가르드가 인쇄기를 계속 올리는 동안 7,657 빌리언 유로가 또 총 자산이 증가가 됐다. 그래서 대차대조표의 양은 이제 유로존 GDP의 77%대, 연준의 36%대, 뱅크 오브 잉글랜드의 39%대, 뱅크 오브 재팬의 133%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상승을 했어요. 이거는 예전 자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새벽에 나온 자료를 그대로 제가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ECB가 이러는데 한국중앙은행은 그러지 않을까요? 한국중앙은행은 한국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을 지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집값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한국 자산시장에서는 특히나. 근데 제가 보니까 고액자산가들이 투자하고 있는 뭐 다주택자들은 좀 약간 조이는 형국이고 이제 신규로 이제 매수하시려는 분들한테는 대출문을 오히려 더 열어줬더라고요. 그런 측면에, 그리고 거기다가 전세금도, 전세금 포센테이지도 좀 많이 대출을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사실 다 집값을 지탱해주는 저는 요소라고 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개인에 따라 생각이, 틀리겠지만, 그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돈을 지속적으로 지금 똑같이 이렇게 22하고 똑같이 풀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실 거고, 돈이 이렇게 시중에 많이 풀리면 돈 값어치는 하락을 해요. 결국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가상자산도 지금 제도권 수용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비리비리하지만 어느 순간에 엄청난 상승이 있을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 분들 제일 싫어하는 도지코인, 뭐 도지코인이 뭐 시장의 교란자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도지코인을 뭐 예를 들어서 100원이 안 되는 가격에 뭐 70원대, 80원대 들어가신 분들은 뭐 아마 나쁘진 않게 보실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뭐 이득도 많이 나셨겠지만, 근데 중요한 게 코인베이스 프로에 도지코인이 상장된다. 6월 3일 목요일 오전 9시 태평양 표준시 이후에 거래가 시작된다. 그래서 지갑은 열어놓은 상태인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미국 내에서는 실제로 이거는 뭐 갤럽 조사에서 나온 연구가 아니라 실제로 미국인들 대부분은 이더리움보다 도지코인에 관한 그게 더 많아요. 더 광고된 게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 사용될 거다, 실사용 될 거다, 현실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이 코인베이스 프로에 상장됐다는 의미가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코인베이스에는 아무 코인이나 상장을 안 시켜줘요. 그래서 검증 받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자, XRP에 관해서는 우리는 법정화폐의 미래로 CBDC를 다루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요 근래 들어서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리플 CEO인데 이분이 이런 CBDC 관련해서 레포트를 되게 많이 발표를 하잖아요. 그리고 XRP를 브릿지 통화로 사용하여 XRPL에서 CBDC의 직접 교환을 지원하는 중앙은행과의 협력이 핵심이다. 그래서 거시적인 프로젝트는 아마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아마 함축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뭐 소송이 어쩌네 저쩌네, 저는 그 모든 게 다 쇼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소송에 처음 걸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또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게 언제 일단락될지, 그리고 리플이 뭐 IPO가 언제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리고 XRP하고 관련돼 있는 플레이어 네트워크가 6월 말에서 7월 초에 그게 이제 거래소로 지급된다고 우리는 지금까지 알고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메커니즘적인 요소가 XRP 시세하고도 저는 맞물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게 단기적으로 소송에 관해서 뭐 긍정적인 얘기가 요 근래 뭐 나왔다, 이런 얘기들이 저런 얘기들이 나와도 뭐 시세에 그게 반영되지 않는데,
진짜 인내가 많이 필요한 코인 중에 대표적인 코인이에요. 그만큼 저 이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생각 안 해요. 인내한 만큼 수익률도 엄청나게 가져갈 코인 중에 진짜 대표적인 코인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XRP 같은 경우 그래서 지금 뭐 폭락을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인내를 못하면 결국에 인내를 뭐 못하시겠다 그러신 분들은 그냥 손절하고 다른 코인 사시거나 아니면 코인 시장 그냥 떠나셔야죠. 자, 그리고 이것도 아마 오늘 영상에선 되게 중요한 뉴스일 수가 있는데, 코인베이스 카드가 있어요. 이거는 뭐 크레딧 카드죠. 크레딧 카드. 데빗 카드 뭐 이런 건가? 하여튼 뭐 직불 카드 그런 건가? 하여튼 그런데 이 카드를 이용해서 애플페이와 구글페이를 사용할 수가 있다.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코인베이스에 뭐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과 연결해서 애플페이로 직결제할 수 있고 구글페이로 바로 직결제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제미니 거래소가 제미니 카드를 이용해서 뭐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있다. 이거랑 좀 의미가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는 제미니 거래소도 인정을 해주지만,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코인베이스를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그리고 이 코인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의 기준은 코인베이스예요. 코인베이스에 상장이 돼 있냐, 코인베이스에서 어떻게 되냐, 코인베이스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이 시장에서 발언하는 거에 관해서, 그리고 코인베이스하고 DCG 그룹하고의 관계, 그리고 코인베이스와 제네시스 트레이딩이라고 DCG 그룹에서 운용하는 자회사가 있거든요. 그건 OTC 마켓을 많이 운용하는 플랫폼인데, 그것과 그리고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의 이 사각현대, 사각구도를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현실로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을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횡보가 되게 길어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주식 시장이든 가상자산 시장이든 가장 중요한 건 금리가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지금 상황은 우리 가상자산 시장은 주식 시장하고 꾀를 같이 해요. 디커플링이 아니라 커플링으로 같이 유동성이 같이 저는 왔다 갔다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6월 17일이 언제냐? FOMC 회의 날이에요. 더 웃긴 건 6월 17일 날 비트코인 ETF 승인에 관해서 말을 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관해서 이제 세계에서 발표를 하는 날이에요. 이게 뭐 승인한다, 안 해준다. 되게 아이러니하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6월 17일이 하필 또 우연치 않게 FOMC와 비트코인 ETF, 뭐 바넥 솔리드에서 예전에 제출한 비트코인 뭐 승인에 관해서 그런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연기가 될지 아니면 그게 어떤 여파를 미칠지 6월 17일 날 FOMC에서 테이퍼링과 금리 기조에 관해서 뭐라고 발표를 할지, 만약에 6월 14일이나 6월 13일 날까지 주식시장이 엄청난 반등이 있어. 그리고 지금은 하향세인 가상자산 시장이지만 만약에 그때까지 엄청난 상승이 있어. 그러면 이날 아마 장난을 칠 확률이 높고, 반대로 지금과 같은 상황이 한 5일 전까지, 한 3, 4일 전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지속적인 상승이 있다면 6월 없었다, 만약에 지속적인 상승이 없고 횡보나 하락을 했다면 아마 이날 우리는 금리 인상에 관해서, 테이퍼링에 관해서 뭐 인내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이분이 만약에 말씀하시면 아마 엄청난 호재로 작용할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 기점을 한번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뉴스를 보시면 전국민 재난지원금 여름휴가 철 지급 검토, 갑자기 이 뉴스가 어저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전국민 재난지원금 공식화, 집단 면역에 맞춰 경제 활성화. 제가 알기로 WHO에서 집단 면역이 활성화돼서 80% 이상 넘어가는 기점이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8월 달인가 9월 달인가 그때를 기준으로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전국민 재난지원금 여름휴가철 지급 검토, 만약에 여름휴가철이 다가와, 그래서 전 국민한테 한 명당 40만 원씩 예를 들어 지급을 해줘요. 그럼 사람들이 보통 그 돈으로 은행에 저축하거나 다른 데 쓰지 않고 여행을 가시려는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수도 있어요. 특히나 나이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 그러면 그 친구들이 그죠? 전국 곳곳에 관광지에 가서 같이 뭐 교류를 하고 같이 놀고 막 그러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이 코로나 방역에 관해서는 뭐 이게 제 단기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저희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뭐 집단 면역에 맞춰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다고 하는데 그 시기가 중요한 거죠. 사실은 시기가. 근데 집단 면역 형성이 훨씬 많이 되기 전에 돈이 풀리면 그 돈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 들어서는 뭐 겨울철 정도 이제 다가오면서 가을 정도 무렵부터는 조금 더 심해지지 않을까 저 이제 한편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양적 완화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디크립토의 인도 암호화폐 거래소 와지오 X는 지난 24시간 동안 네이티브 WRX 토큰이 43% 상승한 것을 목격했다. 상승은 새로운 출시된 NFT 플랫폼과 인도 준비은행의 암호화 상태에 대한 새로운 명확성 때문이다. 그래서 어쨌건 이 코인이 좀 올랐는데 어저께 누가 댓글에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코인 지금 사도 되냐? 근데 제가 어저께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호재가 껴있어서 상승한 건 사실이지만 왜 이 코인에 관해서 확신이 있었다면 폭락을 했잖아요. 그죠? 그것도 다른 코인들보다 엄청나게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때 매수를 해야죠. 그때. 매수를 할 때는. 모든 코인이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인생 생각을 해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상승을 해버리면 여기서 조정은 반드시 들어가요. 43% 상승했다가 또 100% 상승했다가 43%또 상승하고 이러지는 않아요. 보통. 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6월 28일 날부터 6월 29일 날 페더럴 리저브 여기 이노베이션 뭐 어쩌고저쩌고 여기 나와 있는데 연방준비은행이죠. 한마디로 연방준비은행에서 뭐 혁신 오피스 하우스를 뭐 개최를 해서 금융기관과 금융기관 간의 열린 대화를 중요성을 뭐 회의를 연다. 근데 여기 핀테크라는 말이 여기 있죠. 해시태그 붙여가지고 이 의미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갑자기 연방준비은행에서 각 은행들과 연계해서 무슨 회의를 하는지. 근데 핀테크란 말을 여기 붙였잖아요. 자, 이 얘기가 뜻하는 바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이거 아마 제가 보기에는 CBDC하고 관련된 얘기 하고 개별적인 은행들하고 관련돼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호라이젠, 젠두는 엄청난 거다. 네, 엄청나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이제 뭐 베리 실버트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본인은 호라이젠 프로젝트, 호라이젠 코인에 관해서 집중을 해왔었다. 지금까지 사 모았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과연 베리 실버트가 과연 왜, 이 호라이젠 코인에 관해서 왜 3년 동안 그렇게 했었을까요? 이거는 ICO가 없었어요. 초기 판매 세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채굴이 되거나 스테이킹 된 거에서, 그러니까 그 노드 돌린 거에서 코인이 나오면 거기서부터 이제 코인이 발생돼서 천천히 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중에 물량도 되게 많이 없을 텐데 물량이 있는 것도 누군가가 아마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레이스케일 DCG에서 되게 많이 베리 실버트가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이제 3년을 기다린 프로젝트가 앞으로 이제 다가오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데 뭐 10불이 올랐다, 20불이 올랐다, 30불이 올랐다. 뭐 그 다음에 30불이 폭락을 했다. 이게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거는 뭐 코인베이스 상장부터 해가지고 도지코인도 뭐 상장하고 하잖아요. 근데 아마 전체적인 마켓 사이클을 보고 아마 DCG에서 저는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하고 코인베이스하고 협력을 해서 아마 조율해서 구성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상장 날짜하고 뭐 프로젝트 발표 날짜도 그렇고. 자, 그리고 스텔라에 관해서 공용 네트워크가 프로토콜 17로 성공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제가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좋아요하고 리트윗을 엄청나게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건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 XRP를 사기 힘드신 분들은 스텔라 루멘이 좀 많이 떨어질 때마다 사서 모으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 내에서는 XRP 거래가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건 대안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황이에요. 사실 솔직히 불안감도 되게 많이 있는 시장 상황이고
투자자에게 비트코인 파생 상품을 제공하는 골드만삭스. 저는 뉴스를 볼 때 뭐 예를 들어서 골드만삭스에서 악재 뉴스를 막 던져. 갑자기 그 말 바꾸기래. 그러면 기준이 되는 뉴스를 또 찾아서 봐요.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 파생 상품을 제공하는 골드만삭스. 은행은 블록 거래에서 비트코인 선물을 사고 파는 방식으로 암호화폐의 변동성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거다. 이런 간접 투자 상품을 만들어냈다는 자체가 기준으로 봐야지 골드만삭스에서 악재 뉴스를 급작스럽게 내보낸 걸 기준으로 보면 안 되죠. 이거는 현실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일인데 개별적인 시세보다 전체 흐름, 제도권 금융시장에서 과연 이 코인 시장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간접 투자 상품을 왜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게 저는 사실 핵심 맥락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도 않는 거고. 그래서 오늘 뭐 뚜렷하게 뭐 방향성이나 개별적인 코인에 관해서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린 것 같은데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